네, 김종효와 함께하는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그냥 그렇죠. 글쎄요, 정말 좀 아쉽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지 못하는 것, 특히 최근에 이제 급락을 더했던 코스닥 시장이 뭐 지금 반등을 그나마 하고 있고, 상승 종목 수의 양시장 모두 합쳐서 뭐 거의 1200 종목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라면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반등 폭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리 뭐 미국 증시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별다르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두 번째 하락이 좀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좀 깜짝 놀란 그런 두 번째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포인트가 중국에 맞춰졌었고, 지난 주말부터 중국 쪽 좀 봐야 됩니다라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부터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가장 얘기 많아지는 게 그게 하나가 있어요. 은행 자금, 은행 쪽에서의 자금 경색의 부분이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요? 중국 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네. 중국이 돈이 없다라는 표현은 적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거 모두 떠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정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의 주인도 정부고요. 은행의 주인도 정부입니다. 또 전체 경제를 리드하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리고 전체 나라가 공산당이라고 하는 일당 체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을 움직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일당 체제에다가 모든 것을 공산당이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계속 정부 얘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부양책할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아무리 제안해봐야 정부의 의지가 그렇지 않다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양책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양책 얘기를 하는데 그 부양책은 정부의 시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그 중국 정부가 돈이 없는 것인지를 뭐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와 관련된 또 중국 금융권과 관련된 금리 동향을 보시면 장단기 스프레드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폭등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뭐만 오르고 있느냐? 지금 오른 상태에서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보 금리 정도, 즉 은행 간 금리 정도만 급등하고 있을 뿐. 15금리라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단기 금리만 움직이고 있을 뿐 현재 구간에서 장기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준율 같은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돈을 공급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 자금 시장만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국채와 지방채 장단기 스프레드인데,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더 높은 만기, 더 높은 그런 그 위험을 갖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많이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높은 채권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 국채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기간이 긴 국채와 기간이 짧은 국채의 금리 차이를 금리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3년과 10년 사이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중국의 국채와 지방채 장단기 스프레드를 보시면 스프레드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있는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금리가 내려오거나 단기 금리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까 살펴봤다시피 모두 단기 금리의 상승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장기 자금 시장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대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10년물 국채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국채 금리 급등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3년물이나 1년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는 더 짧은 만기로 돈이 옮겨가고 있는 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자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의 급등만 있을 뿐 장기 자금 쪽에서는 돈이 안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장기 시각의 변화는 없대 단기적인 시각의 변화로 인해서 단기 자금의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로 이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쪽에서도 부채 비율 높은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여러 업종, 그 어떤 업종을 살펴봐도
부채 비율이 늘어난 업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대부분 오히려 부채 비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빚이 늘어난 것은 일부 중소기업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그림자 국민, 오히려 네. 금융권들의 부채가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에요. 그래서 산업 요인은 부채 비율로만 봤을 땐 전반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그동안 금융권 그리고 인민은행은 꾸준하게 RP와 같은 단기 자금을 공급을 늘리고 줄이고를 통해서 이 15금리를 조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15금리를 최근에 조절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단기 자금을 부었더니 그 돈이 실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으로 가면서 준비된 그림처럼 신규주택 가격과 기존주택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돈을 풀면 그 돈이 실물로 가길 원했는데 네. 여전히 부동산 시장 내에서만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한머니까지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을 계속 끌어올려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경기 위축에 빠져 있고 미국이 이 출구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버블을 키워놓게 되면 버블이 빠지는 구간에서 중국 경제의 충격은 2배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이 빠른 출구 전략으로 가기 이전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리는 이 자금, 즉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자금들을 단기 금리의 급등락을 포기하고서라도 잡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선 중국 시장에서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자금 시장은 여러 자금 시장 중에 아주 일부 시장의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곡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중국 증시가 빠지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중국에서 하는 그런 유동성 조절 정책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장기 쪽에서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 증시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증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다른 게 있나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제 중국 도시가 빠질 만한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제조업 서베이 지표를 보시면 중소기업 중심으로는 벌써 이제 침체에 들어갔고요.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지금 집계하고 있는 아마 PMI도 네. 서서히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어려움이 나오고 있더라도 중국 정부는 현재의 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시진핑이 최근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은 신중에 신중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플 수 있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지금 경제 구조를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베이 지표들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HSBC PMI 중소기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고 국가통계국도 최근에 정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IPO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업 공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IPO가 7월 이후에 재개되면서 대규모 물량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 부담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IPO는 시장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 IPO가 가장 많았던 2007년과 2010년에도 급등했거든요,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IPO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다 물량을 쏟아부을까봐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물량 부담도 있는데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공급되는 이 돈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자금 공급의 둔화와 함께 지금 중국의 신규 계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는데 시진핑이 계속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커창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공청단의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이 정치 세력들 중에서 공청단의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조금 긴축기조 그리고 조심하는 신중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증시 주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산업 내 분위기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국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위안화 추이입니다. 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위안화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 대비해서 거의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그러네요. 있는 통화죠. 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변동폭을 줄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미국 대비해서 나왔던 무역 불균형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과거 대비 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네네.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중국의 수출입 지표 같은 것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전력 사용량 같은 이 실제적인 지표를 보시면 최근에 춘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전력 사용이 줄어들었네요. 공장 가동이 덜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력 사용이라고 하는 게 뭐 네.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인 가동률과 좀 그렇죠. 비슷한 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중국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제조업의 탄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물동량과 함께 출하재고 비율인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내수 중에 소비가 가장 낮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소비는 괜찮지만 전반적인 생산 탄력이 둔화됨으로써 최근 들어서는 철도 물동량이나 도로 물동량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재고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지표들이 중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그동안은 뭐 소프트 랜딩에서 부양책이 나오면서 다시 턴한다라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특히 외국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일수록 하드 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국 길들이기를 그렇죠.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는 네.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시각은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중국 내부는 외부의 시각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성장통을 굉장히 강하게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그거 감내하겠다. 그거 뭐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중국 쪽을 바라보고 우리는 참 많은 펀드도 만들어놨고, 그리고 관련 종목도 많이 지금 쌓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필요해야 될지, 뭐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충격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펀드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제 계속 살아 얘기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논리의 배경은 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싼 건 중국이고요. 두 번째로 싼 게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지금 분명히 싼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고통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천선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은 분명히 맞다. 그런데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 관점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 중국 펀드를 손절하고 도망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과 똑같은 논리로 적용해 보면 저점에다가 미리 팔고 겁만 먹고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고통이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이 성장통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중국 펀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천선 아래라면 더더욱 좀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중국 관련 펀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수할 것을 그렇지만 브릭스 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인도는 위험 요인이 높기 때문에 브릭스 펀드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되 오히려 중국 펀드의 비중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확대하는 전략 다만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는 좀 나눠서 말씀하신 소비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히 긍정적으로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평가받아서 좀 제외를 시켜야 되긴 하지만 소비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잖아요. 소재주와 산업재생 섹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했는데 이런 의견은 좀 변함없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중국 제조업의 최근 변화의 특징은 자체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자체 경쟁력. 네, 예, 해외에서 예.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단계 그리고 완성품을 수출해서 그 마진을 취하는 단계에 놓여 있었던 중국이 최근 들어서는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물량 조절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늘려놨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질적인 부분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가 해외 M&A고요. 두 번째가 구조조정을 통한 기술력 증대를 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한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 소재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철강주들이 왜 오르느냐? 네, 그게 화학주도 오르고 있어요. 네.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이미 바닥이다라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견인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만약에 했다면 S-오일에 대해서는
7만 원권 아래에서는 배당 메리트로 인해서 매수 시점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 SOL 같은 경우에도 7만 원 아래권으로 내려가면서 실세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의 실제 수익률이 4%가 넘어가는 그 가격대에서는 완만하게나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반등도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소재, 산업재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소비주들 중에서도 저는 오리온 최근에 이제 신저가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단기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물량이 작지만 늘어나고 있는 유제품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이제 아웃바운드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호텔신화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로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 그들 종목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가지고 있다면 홀딩해 보되 네.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거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준이 결코 싸지는 않다. 이들 종목군들,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는 싸지는 않은 편이네요.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제 보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코스닥이었어요. 쭉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니까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반기의 수익률을 다 어제 까먹어 버렸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하나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원인 고평가예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우리가 네.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굳이 우겨서 하반기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만약에 경착륙한다면 우리도 경착륙할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 예측했던 2%대 성장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열어놓지 않고 지금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련된 위험은 시장에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경기와 관련된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PR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PR은 워낙 틀리니까 최근에 이제 쳐다보고 싶지가 않고 PBR 개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는 한 배라서 매수라고 할 얘기라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코스닥 종목군들의 PR,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성장주의 PR은 모두 4배, 5배 이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결국은 가장 높은 PBR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부터 흔들 수밖에 없다라는 큰 그림을 좀 그려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인데 코스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에 가장 민감한 시장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하게 얘기했던 것은 창조경제인데 창조경제의 실체가 정부가 출범한 반년이 지난 시기에서도 아직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실망감도 물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수급적으로 시장에 이제 신용 물량 이외에도 실려 있는 그 많았던 스탁론 물량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그동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신용 물량 안 풀린 것 같은데 거래가 그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니까 소위 말해서 좀 이런 거 말하면 투매가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이제 일부 네. 종목으로서는 급락을 통해서 일부 투매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투매 진짜 1차 투매, 2차 투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차 투매 정도는 나왔지만 2차 투매는 아직도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양적인 항복이 있어야 아마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뭐냐면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에 뱅가드 물량 부담이 나타나면서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서 이제 손절 물량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모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뒤집어 보면 모든 위험 자산들의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변동성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네. 기업들의 이제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서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코스닥 시장의 하락 원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였습니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중소기업, 스몰캡 쪽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정희 애널리스트.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하락이
지금 정당하다는 말씀이세요? 과도하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종목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뭐 좋은 기업도 도매급으로 같이 무너진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달을 주울 때 현재 정말 이제 건강한 나달인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데도 아무 이삭이나 주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축정 이런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이제 필요한 것은 결국은 종목 선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실적도 안 좋은데 기대감만 높았던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손절 물량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향후 기다려봐야 좋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결국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좋은 종목들이 끌고 가는 말 그대로 실적주 장세가 된다면 네.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압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거나 이제 많이 빠졌다고 백화점식으로 종목 사봐야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을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는 싼 종목도 있고 여전히 비싼 종목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싸고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쭉정이가 아니고 좀 통통한 이 알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원래 종목 유형을 한 5-6가지 정도로 좀 자세하게 네. 나눠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는 못 나눌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잡아봤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폭과대에 대한 수급 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최소한 바닥은 지났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이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종목군들. 또 이제 아까 소비주 중에서 그나마 유리 제품이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메일력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그나마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밸류에이션도 아주 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만을 이유로 들어가서는 좀 곤란하고요. 2분기에 대한 실적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유형은 실적이 여전히 기대를 높이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들 종목과 함께 카지노, 여행, 그리고 휴온스, CJENM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통신장비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KMW 정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2분기 실적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현재 시장의 상황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언급드린 게 조정받을 때 사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 비아트론과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낮고요. 그리고 뭐 코나이에 같은 종목군들, 또 이 OLED 재료 중에서는 덕산아이 메탈의 최근 주가 흐름과 전반적인 흐름이 비교적 견조한 양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나이라고 해서 스마트 카드 관련주가 최근에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2분기부터 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한다면 이들 종목은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중요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급과 함께 좀 종목을 받쳐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정도,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모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그나마 이런 뒷배경이 있는 종목군들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와 수급이 함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찾아보고 실적 기대주, 성장 모멘텀. 말씀하신 종목 중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CJENM이에요. 정말 1년 내내 얘기가 나오는데 참 오르지 못하는데 그룹 리스크를 좀 하반기에는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정말로? 저는 뭐 실적뿐만 아니라 네. 넷플릭스 같은 미국의 종목의 움직임을 본다면 네. 이런 콘텐츠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IT 서비스 콘텐츠 쪽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뉴스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 또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말 정도에 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좀 쭉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보다 길게 봤을 때 보다 유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해외 쪽에서도 많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채권이 어떠니, 어디가 어떠니, 이런 얘기들 좀 많은데, 장기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분야로서 김종우 애널리스트가 좀 꾸준하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아프리카 쪽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매력을 크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외신에서도 최근에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 프론티어 마켓이 나왔죠. 근데 프론티어 마켓 중에도 그동안 강조했던 건, 미나 지역, 그러니까 미들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그렇죠. 정도였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건 이제 아예 개발이 안 된 그 아래쪽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것이 위쪽에 석유가 나오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아래쪽에 남아프리카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는 말 그대로 뭐 내전 상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30년 갔을 때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어디냐? 아프리카뿐이 없습니다.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쪽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지역은 이제는 아시아도 아니고 아프리카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전제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내전과 같은 정치적인 위험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전제는 깔려 있지만, 최근에 정말 줄어들고 있고 외국 자본들이 여기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과거만큼 내전이 격화되거나 그리고 이제 가난으로 죽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의 중간 구매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의 구매력이 2000년도에는 2억 명 정도에서 2030년 정도 되면 뭐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중에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일부 소수층이긴 합니다만 부유층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 국가로도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의 지역별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브 사하라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석유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비아 이런 국가들의 성장은 정체가 되는데 오히려 사하라 이남 지역에 개발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쪽 지역의 성장이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세계은행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산업 분야가 발전을 할 거냐 보시면 의외로 제조업과 함께 천연자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지금 성장은 과거 이제 브릭스 성장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아시아에선 동남아시아가 뜨고 있다면 아프리카에서는 이 중간 지역들이 뜨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 아프리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앙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그런 국가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국가 내에서 서비스업과 함께 제조업, 천연자원과 같은 것들이 복합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보시면 일본과 함께 브릭스도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이 어떻게까지 진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일본의 스미토모학은 탄자니아에서 모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장도 그냥 모기장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춘 모기장이에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그런 모기장 이런 것들을 지역 특성에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고, 마치 자기네 사람들이 만든 것인 양 뭐 판매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요. 여러 회사들도 인수하고 있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 종업 상사들이 가서 뭐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실제로 이제 브릭스 국가와 아프리카의 교육량도 보시면 지금 브릭스와 아프리카의 전체적인 교육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다가 차지하고 있는 무역에서의 비율도 현재 구간에서 29% 정도를 차지하면서 2000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역에서 브릭스 국가와 스킨십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실제로 중국도 여기다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돈이 흘러가는 경로는
단기적으로 보면 뭐 달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프리카 쪽으로도 끊임없이 물결처럼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지만 단기 시각보다는 굉장히 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꾸준하게 이 아프리카 쪽 지금 말씀하신 부분 쪽에 비중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장기 유망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아프리카 쪽과 그나마 스킨십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공사가 많습니다. 공사,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국가와 함께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업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광물자원과 관련된 광물자원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의 그 가스공사와 같은 이런 쪽이 그나마 스킨십을 많이 넓혀나가고 있고요. 민간 기업들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은 뭐 크게 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사들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그 아프리카 쪽을 많이 진출하나요? 아프리카 쪽과 이제 스킨십을 그나마 좀 넓혀나가고 있고요. 해외 사무소가 가장 많은 쪽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대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데가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도 개발할 때 얘기했던 이런 비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비리의 그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누가 스킨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보호를 받느냐, 네. 당군에 대해서 보호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제 스킨십을 가졌던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라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건설업을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부분 발전하는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전력 시스템입니다. 네. 근데 이런 전력 시스템에 LS탄전이 진출을 이미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누가 가져가느냐와 누가 생산하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세력들, 군부 세력들이 눈을 떴기 때문에 돈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는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가 개발해서 이익을 공유하느냐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오만을 비롯한 중동 쪽과 함께 아프리카 쪽까지 진출하고 있는 LG상사라든지 대우인터 같은 쪽이 뭐 스킨십을 대부분 넓혀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를 투자한다라는 방향으로 좀 장기적인 시각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펀드에 대해서인가라고 했더니 결국은 조금 더 유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 주셨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패턴과도 비슷한 그런 관련 종목군들도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혜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의 흐름들은 코스피는 1785선 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492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함께 살펴봤습니다.